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 결혼해서 첫 아이를 임신 중인 여성이에요. 제 직업은 웨딩 플래너예요. 현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휴직 중이죠. 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제게 도움을 청한 상태죠. 친구는 임신한 제게 부담을 지웠다며 미안해하더라고요. 전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딴 생각 말고 결혼식 생각만 하라고 했어요. 회사에 친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친구의 웨딩을 전담하게 되었어요. 사실 임신 안정기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휴직을 할 참이었지만 일단 친구 웨딩까지는 마치고 하기로 했죠. 친구는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죠. 저는 외동딸이라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다정한 엄마와 가정적인 아빠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했고요.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저의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어쩌면 제가 모르는 사이 단란했던 우리 가정에는 이미 불행이 예견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눈치를 못 챈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3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통사고였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에 일이 생겼으니 조퇴하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요. 순간 겁이 났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수업 중인 아이를 집으로 부를 정도면 분명 안 좋은 일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집에 가보니 외할머니가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제 손을 잡고 나가셨죠.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대형 병원이었어요. 전 무슨 일이냐고 여긴 왜 온 거냐고 외할머니한테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새하얗게 질린 외할머니의 얼굴을 보곤 내심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이끌고 병원이 아닌 병관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빈소에 차려진 단상 위에는 하얀 국화로 곱게 단장이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죠. 엄마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다만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었죠. 저는 외할머니를 붙잡고 왜 엄마 사진이 여기에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곤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죠. 아빠가 다가오셨어요. 검은 양복에 상주 완장을 차고 있었죠. 아빠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그리곤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씀하셨죠. 진아야,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힘들겠지만 우리 엄마 보내주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아침밥을 차려줬던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게 실감이 안 갔어요. 지금이라도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전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입간을 할 때까지도 엄마는 안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죠. 아빠와 외할머니를 비롯한 친인척들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했고요. 엄마의 유골을 납골당에 모셔넣고 저는 아빠와 단 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더 이상 엄마는 없었죠. 오직 아빠와 저 둘뿐이었어요. 그날 밤 아빠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진아야, 앞으론 더 씩씩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다행히 제 곁에는 아빠와 외할머니가 계셔서 덜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련은 또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심장마비였어요. 사람들은 딸을 잃은 슬픔 탓이 아닐까 생각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더더욱 아빠한테 의지했어요. 세상에서 나 챙겨줄 사람은 오직 아빠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철저히 빗나가고 말았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가 집으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죠. 새엄마가 되실 분이야. 인사해라.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엄마라니요.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쉽게 재혼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빠도 오래 생각하고 한 결정이야. 넌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잖니.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진아도 잘 보살펴 줄 거야. 아빠는 마치 저 때문에 서둘러 재혼을 결정한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아빠로 인해 배신감만 느낄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빠를 이해하고 싶기도 했어요. 아빠도 엄마 없이 혼자 절 키우느라 힘드셨을 테니까요. 사별했다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고 할 재혼이라면 아빠가 원하는 사람과 하게 두자 싶었죠. 그래서 애써 참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철저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현관에 막 들어섰는데 안방에서 아빠와 그 여자의 대화가 들리지 뭐예요. 얘가 말을 잘 들을까? 다행히 우리 애는 제 아빠랑 기억이 별로 없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 진아도 잘 적응할 거야. 그나저나 우리 인생도 참 막장 드라마다. 난 그날 집사람한테 우리 사이 딱 걸리곤 이제 죽었다 싶었거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냐? 그러니까 당신 부인이 멍청한 거지. 자식도 있는 여자가 몸 좀 살릴 것이지. 우리 차 발견했다고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달렸으니 사고가 안 나고 배겨. 지 목숨 지가 버린 거지 뭐.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전 엄마의 죽음이 불륜관계였던 아빠와 저 여자 때문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전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절 보자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엄마를 죽인 건 아빠랑 당신이었어. 이 살인자. 아빠는 그런 게 아니라고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변명 필요 없어. 앞으로는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아빠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전 소리를 지르곤 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곤 가방에 정신없이 짐을 챙겼죠. 그렇게 전 집을 나왔어요. 아빠가 절 막으며 제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소용없었죠.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빠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빠가 악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게 그들은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으니까요. 가방을 끌고 거리를 헤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믿었던 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그런 아빠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엄마가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버스 터미널이 나왔어요. 딱히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아무 버스나 잡아 탔어요. 종점까지 가서 내려보니 낯선 지방도시더라고요. 순간 막막했어요. 제 수중에는 현금 몇만 원과 교통카드, 그리고 통장에 모아놓은 세뱃돈 200만 원가량이 다였거든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큰 돈이지만 정착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죠. 전 일단 가방을 끌고 근처 찜질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찜질방을 나와 정처 없이 돌아다녔어요. 끼니는 삼각김밥으로 때웠고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해질 무렵에 어느 교회 앞에 다다르게 됐죠. 마침 교회에서 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옷차림을 보니 목사님 같았어요. 저는 무작정 목사님한테 달려가선 매달렸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잠시 당황하셨던 목사님은 친절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죠.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가 매일 때려서 집을 나왔다고요. 교회에서 일을 시켜도 좋고 다 좋으니 제발 먹고 자기만 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일단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셨어요. 경찰 아저씨는 제 이름과 집 주소를 묻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아빠한테 연락할까봐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경찰 아저씨한테 제 사정을 설명해 주셔서 그 지역 청소년 쉼터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쉼터에서 살게 되었고 쉼터 선생님들은 저를 그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록해 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솔직히 너무 일을 크게 벌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빠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어요. 쉼터 생활과 새 학교에 적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적응이 되니 나름 자유롭고 좋은 점도 꽤 있었어요. 아무래도 쉼터에 또래 친구들이 있다 보니 외롭지 않고 함께 살다 보니 꼭 수련회에 온 것처럼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새 학교에서 마치고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앞에서 말한 둘도 없는 절친이에요. 친구와 저는 동갑이라서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처음엔 둘 다 어색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멀뚱하게 서 있었어요. 먼저 인사를 한 건 친구였죠.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나니 친구가 제게 왜 여기 살게 되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놀라더라고요. 자기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고요. 친구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됐대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필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불륜녀로 사는 엄마가 싫어서 집을 나왔대요. 저도 그렇지만 친구도 안 됐더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사정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우린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학교에서도 쉼터에서도 늘 붙어 다녔죠. 비슷한 이유로 집을 나온 우리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만큼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됐어요. 고작 15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부모가 아닌 서로에게 기대기로 했죠. 우린 학교에서 쉼터에서 사는 애라고 놀림을 받으면 둘이 합세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로를 지켜나갔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쉼터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되면 같이 살기로 했고요. 그때를 대비해 우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물론 대외 활동은 쉼터 선생님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가 필요하니까요.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났고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웨딩 플래너가 꿈이었던 저는 관련 학과가 있는 전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어요. 친구는 대학 대신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서 베이커리 막내로 취직했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린 독립을 할 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탓에 돈 버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런 사정을 아는 쉼터의 배려로 우린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쉼터에 머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우린 1년 반 정도 더 쉼터에 머물다 퇴소를 하게 됐어요. 당시 전 학생 신분이어서 벌이가 많지 않았던 탓에 졸업하고 웨딩 업체에 취직하기 전까지는 친구가 월세를 감당해야 했어요. 제가 졸업 후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형편은 나아졌죠. 부모 도움 없이 살아야 했던 우린 최선을 다해 돈을 모았어요. 월급에서 월세와 생활비, 약간의 용돈을 빼곤 다 저금을 했죠.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겐 손 벌릴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선배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엔 사귈 마음까진 없었는데 계속된 구애에 어느 순간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사귀었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 남친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친구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죠. 그렇게 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아빠한테 연락해 보라고요. 저는 펄쩍 뛰며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지만 친구는 아빠랑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니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젠 상황을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전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기로 결론을 내렸죠. 친구는 제가 걱정이 된다며 저희 집까지 따라왔어요. 집으로 가는 전 내내 여러 생각이 들었고 내심 걱정도 됐죠. 아직 그 집에 사는지 확실하지 않았고 만약 아빠와 그 아줌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예전처럼 참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한 순간 문패에 새겨진 아빠 이름을 보고는 아직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낯선 아주머니가 나와 문을 열었죠. 도우미 아주머니 같았어요. 저는 이 집 주인 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어머, 몇십 년 전에 집 나간 그 딸? 하고 묻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와 친구를 집 안으로 들이셨어요. 집에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있더군요. 아빠와 아줌마의 아이였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빠를 불렀고 곧 아빠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는 저를 보자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비틀 하더군요. 저는 그날 일이 떠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짜내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 진아야. 우리 진아가 집에 왔구나. 잘 왔다, 잘 왔어.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도 아빠는 제게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고 용서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전 친구를 가리키며 같이 사는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줌마가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지 뭐예요. 그런데 아줌마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제 친구였죠. 친구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아줌마는 달려와 친구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죠.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친구가 말했던 유부남과 놀아났다던 친구 엄마가 바로 아빠의 여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친구는 냉정하게 아줌마를 떼어내며 그러더군요. 왜 이러세요, 아줌마? 난 엄마 없어요. 남의 가정 파탄낸 불륜녀 따윈 난 몰라요. 그 말에 아줌마는 흐느껴 울기만 했죠. 아빠 역시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고요. 아빠랑 저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이냐고.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나야. 나 곧 결혼해. 보란듯이 행복한 가정 이룰 거고 아빠처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더러운 결혼 생활은 안 할 거란 말이야. 그거 얘기해주러 왔어. 이제 내 인생에 아빠란 존재는 없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낳아준 사람한테 얘기는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았어. 전 그 말을 남기고 친구와 함께 나왔어요. 아빠가 뒤에서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줌마 역시 비틀거리며 친구를 잡으려 뛰어나왔지만 친구는 아줌마의 손을 냉정하게 내쳤어요. 그리고는 아줌마, 그거 알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은 피눈물 흘리게 된다는 거. 인생 추잡하게 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건지 아저씨랑 아줌마를 보니 잘 알겠네. 친구는 자신의 엄마한테 매정한 말을 남기곤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우린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울었어요. 슬퍼서 온 게 아니라 서로에게 미안하고 가여워서였죠. 그렇게 울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더라고요. 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쏙 빠진 것처럼 가뿐했고요. 그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린 그날 그동안 질기게 끌어왔던 부모와의 정을 완전히 끊었어요.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지만 누군가는 차라리 없는 삶을 사는 게 낫기도 한 것 같아요. 내 행복을 위해 타인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행동은 결국 자신한테 되돌아온다는 걸
아빠도 아줌마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되긴 힘들지만 괴물이 되지 말자던 영화 대사처럼요. 다행히 전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그간 집 떠나 살면서 겪었던 부모 없는 서름을 지워낼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제 불우한 가정사를 아시곤 앞으로 우리 딸 하자시며 안아주셨죠. 덕분에 결혼식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몇 년 후인 지금은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예요. 친구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은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동료와 사귀게 되었고 얼마 뒤 청혼을 바꾼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요. 제가 임신 휴가까지 미루고 친구 결혼식에 열을 내는 이유를 이제 다들 아시겠죠? 너무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를 받아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할 뻔했던 저와 친구는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으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자신이 감당하긴 어려운 시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혼자는 약하지만 곁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준다면 분명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상처를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관심도 누군가에겐 삶의 이유가 되니까요. 전 친구 결혼식을 잘 준비해서 제 친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열심히 바르게 살 거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마음으로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